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아이오와주 에임스라는 소도시에 살고 있는 이민석입니다. 45살이고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였습니다. 아내 미영이와 중학교 1학년인 딸 민주,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준호와 함께 이곳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대학 동기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와 함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를요. 3년 전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구도곡동에서 살았거든요. 그것도 35평짜리 아파트에 전세 10억을 살려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저는 국내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산층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속사정은 정말 팍팍했습니다. 전세 10억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께 5억을 빌리고 은행에서 5억을 대출받았어요. 매달 대출 이자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제 월급이 700만 원 정도였는데 세금 떼고 나면 550만 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어요. 아내 월급 300만 원과 합쳐서 월 850만 원으로 내 식구가 살아야 했는데 이자만 200만 원이니까 실제로는 650만 원으로 살아야 했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아이들 교육비였습니다. 민주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수학학원에 월 20만 원, 영어학원에 월 30만 원, 국어 논술에 월 15만 원, 그리고 피아노까지 월 10만 원이었어요. 준호도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벌써 수학학원 월 15만 원, 영어 유치원 격인 곳에 월 25만 원, 태권도에 월 7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교육비만 월 12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식비와 생활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까지 하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거의 400만 원에 650만 원 수입으로는 정말 빠듯했어요. 저축은커녕 적자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었어요. 민준의 반에서는 이미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영어 원어민 수준이었고 수학도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민주의 얼굴은 늘 피곤해 보였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니까 준호도 뒤처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것저것 시켜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오후 7시가 되어야 집에 오는 게 정상인가 싶었지만 주변을 보면 모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내는 매일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진다고 했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남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아이들은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도 아이들은 학원에 가야 했고 우리 부부는 밀린 집안일과 아이들 숙제 봐주기로 하루가 다 갔습니다. 이런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되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지쳐갔어요. 특히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스트레스로 늘 짜증을 내고 우리는 돈 벌어서 학원비 내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잖아.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야? 그때 정말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민주는 스트레스로 어깨가 늘 뭉쳐 있었고 준호는 학원 가기 싫다고 자주 울었어요.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미국 IT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미국 현지 법인으로 발령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서울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후에 결정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가족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회사에서 제안한 곳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오와주 에임스를 선택했습니다. 에임스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가 있는 대학 도시였어요. 인구가 7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는데 교육 환경이 좋고 치안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이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주택 가격이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전세로 살던 35평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의 단독주택을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원 정도에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서울에서는 전세만 10억이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실제로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땅이 500평이 넘고 집은 50평 정도 되는 투스토리 하우스였어요.
방이 4개, 화장실이 3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지하실까지 있었습니다. 뒷뜰에는 잔디밭이 있고 앞마당에는 큰 나무들이 있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28만 달러에 샀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서울에서는 원룸도 사기 어려운 가격이었거든요. 게다가 모기지를 받아서 매달 갚는 돈이 1200달러 정도였는데 우리 돈으로 160만 원 정도였어요. 서울에서 전세 이자로 내던 200만 원보다도 적었습니다. 이사를 와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학교 시스템이었어요. 공립학교인데도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민주가 다니는 중학교는 체육관이 2개나 있고 수영장도 있었어요. 도서관은 서울의 웬만한 구립도서관보다 더 컸고 과학실험실도 최신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학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교과서도 무료로 빌려주고 급식비도 저소득층은 무료, 일반 가정도 하루에 3달러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달에 120만 원씩 내던 학원비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 보니 오히려 아이들이 더 활기차졌습니다. 학교에서 오후 3시에 끝나면 친구들과 놀거나 집에서 여유롭게 숙제를 하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민주는 학교 밴드부에 들어가서 클라리넷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음악을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고 전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학교 콘서트에서 연주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준호는 축구를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스포츠 활동도 학교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코치도 전문적이고 장비도 학교에서 지원해 줍니다. 서울에서는 축구 교실 다니려면 한 달에 10만 원은 내야 했는데 여기서는 완전 무료예요. 생활비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큰 마트에서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는데 100달러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 돈으로 13만 원 정도죠. 서울에서는 내 식구가 일주일 장 보는데 최소 20만 원은 들었는데요. 특히 고기나 유제품은 정말 저렴해요. 갈은 소고기 1파운드가 5달러 정도니까 킬로그램으로 치면 10,000원 정도예요. 서울에서는 같은 양이 3만 원은 했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도 한 달에 200달러를 넘지 않아요. 25만 원 정도죠. 서울에서는 35평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은 나갔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저도 회사 일이 오후 5시면 끝나거든요. 야근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한국에서는 밤 9시, 10시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정시에 퇴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봐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처에 호수가 있어서 낚시를 하러 가기도 하고 주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기도 해요. 겨울에는 스키장이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어서 가족 스키 여행도 자주 가고요. 아이들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민주는 예전에는 늘 피곤해하고 짜증을 많이 냈는데 지금은 활기차고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친구들과 놀거나 독서를 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요. 영어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 되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는 학원 가기 싫어서 자주 울었는데 지금은 학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충분하고 축구도 실력이 많이 늘어서 학교 대표팀에 뽑히기도 했어요. 아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트레스로 늘 예민했는데 지금은 정말 여유로워졌어요. 여기서는 교사 자격증을 새로 따야 해서 아직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한국어 교실을 열어서 다른 한국인 가족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 역시 일과 삶의 균형을 찾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늘 경쟁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여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동료들도 친절하고 회사 분위기도 수평적이에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달 적자를 면하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한 달에 1,000달러 이상 저축할 수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죠. 한국에서 학원비로 쓰던 돈을 이제는 가족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작년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여행을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아이들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겨울이 정말 추웠어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도 많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 있는 것도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만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정말 친절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옆집 할머니가 수제 파이를 가져다 주시면서 인사를 했는데 지금도 가끔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도 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는 이웃들이 서로 도와서 눈을 치워주고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해요. 민주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여러 활동을 도와주는데 저희도 참여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친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블록 파티라고 해서 이웃들이 모여서 바비큐 파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대학 동기인 성훈이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성훈이는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이들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앉아있는 이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올림픽 대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글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 거리를 바라보며 38년 전 빈손으로 이 땅을 밟았던 그 청년이 저였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소유한 건물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윌셔 대로의 3층 상가 건물에서는 한식당과 미용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버몬트 애비뉴 쪽 아파트에서는 젊은 한인 가족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25,000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공을 이 미국 땅에서 이루게 된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는 1985년 26살에 이 나라에 왔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의 작은 공장에서 섬유 기계를 돌리던 평범한 노동자였죠. 그때만 해도 한국은 아직 가난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업이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당시 제 월급은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때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월세 3만 원에 반지하 방 하나 얻어 살면서 라면과 김치로 버텨가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은 미국 회사와 하청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가끔 미국 바이어들이 검수를 위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 입고 온 양복,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풍기는 여유로움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미국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막연한 꿈이었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시골 출신 공장 노동자가 어떻게 미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1983년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먼저 이민을 간 형님의 소개로 투자 이민을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철수야, 미국 가서 세탁소 하나 차리면 한국에서 평생 벌 돈을 몇 년 안에 벌 수 있다. 선배의 말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당시 투자 이민에 필요한 돈이 5만 달러,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정도였는데 저에게는 감히 꿈꿀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향에 있던 조그만 논밭을 모두 팔고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려고 모아둔 돈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고리 대금업자에게서 빌렸어요. 한 달에 3푼이나 되는 이자를 내면서 말이죠. 아들아, 정말 가야겠느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 땅에서 어머니께 드린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김포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4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시간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지?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가진 것 모두를 팔아온 상황에서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3월의 로스앤젤레스는 따뜻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추워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왔는데 여기는 반팔만 입어도 될 정도였어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분은 선배가 소개해준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이민을 와서 한인타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죠. 철수 씨, 미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각오는 단단히 하세요. 여기서 성공하려면 한국에서보다 3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김 사장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김 사장님의 안내로 처음 본 한인타운은 충격이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에서는 한국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마치 한국의 어느 시장 골목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기가 올림픽대로입니다. 한인타운의 중심가라고 보시면 돼요. 철수 씨가 인수할 세탁소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김 사장님이 차를 세운 곳은 올림픽대로와 웨스턴 애비뉴가 만나는 모퉁이였습니다. 클린 앤 프레시라는 간판이 걸린 조그만 세탁소였어요. 겉으로 봐서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제가 인수해야 할 첫 번째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전 주인분이 고국으로 돌아가시면서 급하게 팔려고 내놓으신 겁니다. 6만 달러면 인수할 수 있어요. 6만 달러라니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돈을 거의 다 써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인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의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탁소 인수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김 사장님 댁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세탁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인타운에 건물 2채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김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고 번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모으세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죠. 김 사장님의 조언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1985년 4월 첫째 주 제가 세탁소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우선 언어가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로서는 영어가 3보다 높았습니다. How much? When? Thank you.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영어의 전부였어요. 세탁소 일 자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라이클리닝 기계 조작법부터 각종 얼룩 제거 방법까지 처음 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전 주인이 사흘 동안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떠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혼자 터득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어서 밤 9시에 닫을 때까지 15시간을 꼬박 일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어요.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했거든요. 컵라면을 끓여놓고 손님 틈틈이 젓가락질 몇 번 하는 게 제 점심 식사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손님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특별한 세탁 요구사항이 있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한 백인 여성 손님이 흰색 블라우스를 맡기면서 Be very careful with this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탁 과정에서 실수로 블라우스에 누런 얼룩이 생겼어요. 손님이 찾으러 왔을 때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모릅니다. This is ruined. You ruined my favorite blouse. 손님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데 저는 사리사리만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블라우스 값으로 100달러를 물어줘야 했어요. 그날 밤 가게를 닫고 혼자 앉아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 상황에서 실패는 곧 파멸을 의미했어요. 아니다.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밤늦게 가게 일을 마치고 나서 영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세탁 기술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른 세탁소들을 둘러보며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인터넷이 있는 도서관에 가서 세탁 관련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한인 세탁업자 모임이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보다 먼저 이민 온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세탁소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더 중요해요.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선배들의 조언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며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손님 응대 방식을 바꿨어요. 영어가 서툴러도 미소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헐로 생크 유 해브 어 나이스 데이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려고 연습했어요. 세탁 품질도 높이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한 벌 한 벌 검사하면서 얼룩이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무엇보다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찾으러 오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시간에 맞춰 준비해 놓았어요.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어요. 특히 제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있는 지역에는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미스터 김은 정말 성실해요. 시간도 잘 지키고 세탁도 깔끔하게 해줘요. 스페인어를 못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실함과 정직함만큼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이민 온 지 2년이 지날 무렵 드디어 수지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3,000 정도의 순이익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2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의 조언대로 최대한 아껴서 저축했어요. 월세 $500짜리 원룸에서 살면서 식사도 주로 집에서 해결했습니다. 한인마켓에서 라면과 김치를 사다가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옷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옷 몇 벌로 2, 3년을 버텼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구두쇠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더 큰 사업을 해야겠다는 꿈이었어요. 1987년 이민 온 지 3년째가 되던 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탁소를 운영하던 건물의 주인이 건물을 팔겠다고 나온 거예요. 미스터 김, 당신이 세입자로 있으니까 먼저 제안을 드릴게요. $15만 어떻습니까? $15만 당시 제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매달 월세 $2,000씩 내는 것보다 차라리 건물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김 사장님께 상담을 구했습니다. 철수 씨, 좋은 기회네요. 그 지역은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돈이 부족하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는 게 좋겠어요. 김 사장님의 조언에 용기를 얻어 저는 생애 첫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은행에서 $10만 대출받고 그동안 모아둔 $5만 보태서 $15만 건물을 샀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건물주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매달 은행 대출 상환금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월 상환금이 $800였는데 세탁소 수익에서 그 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건물주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1992년 4월 29일,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켜보니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인한 폭동이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큰일 났구나. 저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니 한인타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약탈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한인 상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세탁소가 있는 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지만 사흘 동안 가게 문을 열 수 없었어요. 폭동이 진정된 후 한인타운을 둘러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한인 상점들이 불에 타거나 부서져 있었어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슈퍼마켓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것을 보며 많은 한인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투자 기회가 아닐까? 실제로 폭동 이후 한인타운 일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려고 했고 건물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폭동 이후 6개월이 지난 1992년 10월 세탁소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2층 건물을 8만 달러에 샀어요. 원래 12만 달러 하던 건물이었는데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내놓은 거였습니다. 은행에서 6만 달러를 대출받고 제가 모아둔 2만 달러를 보태서 두 번째 부동산을 장만했습니다. 그 건물에는 작은 식당과 이발소가 들어 있었는데 매달 임대료로 2,000달러씩 들어왔어요. 은행 대출 상환금을 제외하고도 매달 1,000달러 정도의 순수익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에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구나. 저는 점점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세 번째 부동산을, 1995년에는 네 번째 부동산을 샀어요. 매번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기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저에게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세탁소를 팔기로 결정한 거예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세탁소였지만 이제는 부동산 관리에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세탁소를 12만 달러에 팔면서 저는 완전히 부동산 투자업으로 전업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한인타운 일대에 5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10,000달러가 넘었어요. 하지만 진짜 큰 기회는 200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워졌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해마다 20%씩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992년에 8만 달러에 산 건물이 2005년에는 30만 달러가 되었어요. 불과 13년 만에 거의 4배가 오른 거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은행에서 기존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더 큰 규모의 부동산을 샀습니다. 2003년에는 윌셔대로의 3층 상가 건물을, 2005년에는 버몬트 애비뉴의 8유닛 아파트를 샀어요. 각각 50만 달러, 60만 달러에 샀는데 지금 시세로는 각각 150만 달러, 180만 달러 정도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잠시 걱정도 했지만 로스앤젤레스 부동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2016년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유한 부동산들의 총 가치는 대략 5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7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만 2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3,500만 원 정도죠.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고향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중학교 동창인데 한국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친구는 제가 소유한 건물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성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저는 친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공장 노동자가 이런 성공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학벌이나 출신 성분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한 나라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면서도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지만 저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냈어요. 요즘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을 넘는다고 하니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같은 대도시 외곽 지역에는 합리적인 가격의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라스베이거스와 피닉스 쪽이에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아직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작년에 라스베이거스에 콘도미니엄 2채를 샀는데 벌써 20%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이런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한 결과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안전만 추구했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줬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학벌도 없는 한국의 시골 청년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한국도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학벌이나 출신 성분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정말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차별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기회가 많은 나라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젊은 분들이 미국 이민을 많이 고려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집값은 너무 비싸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서의 성공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어요.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살고 있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로 63살이고요. 아내 미경이와 함께 이곳에 온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요즘 한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자주 와서입니다. 야, 종수야. 너 정말 잘했다. 우리는 지금 지옥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대학 동기인 석환이가 화상통화로 연락을 했는데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60 넘은 나이에 알바를 뛰어야 한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국민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고 아내가 청소 일을 하러 나간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저희 부부는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을 돌보는 것입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이런 것들을 심어서 기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죠. 서울 아파트에서 평생 살면서 흙 한 번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60 넘어서 새로운 나라에서 살겠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결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휴스턴 교외에 있는 2층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집값은 25만 달러 정도 했는데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3억 정도?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 반값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집은 훨씬 크고 마당도 있고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미국 연금이 부부 합쳐서 2,800달러 정도 되고요. 한국에서 받던 국민연금이 저는 100만 원, 아내는 80만 원 정도 됩니다. 달러로 따지면 한 달에 4,000달러 정도가 들어오는 셈이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너희 부부가 한 달에 4,000달러나 받아? 그게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넘잖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돈으로 여기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집은 이미 다 샀고 차도 현금으로 샀으니까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거의 없거든요. 재산세,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 다 합쳐도 800달러 정도면 돼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70 가까운 나이에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을 나가야 하고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오히려 자식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큰아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에 집 살 때 계약금을 저희가 보태줬거든요. 둘째도 시애틀에서 회계사로 일하는데 손자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미국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으며 살 수 있고 시스템이 노인들을 제대로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라는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비 걱정도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도 몇만 원씩 나갔는데 여기서는 연례 검진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치료는 거의 공짜예요. 작년에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본인 부담금이 $3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저희를 보면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무거운 것 들고 있으면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노인네 취급받으면서 눈치 보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5년 전만 해도 저희는 한국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때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2019년 제가 58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죠. 아내 미경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강남의 30평 아파트에 살고 아이들 둘 다 의대와 회계학과에 보냈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50 넘은 나이에도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도 골프 접대라는 명목으로 회사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제일 힘들었던 건 젊은 상사들이었어요. 사내 정치로 올라온 40대 임원들이 저희 같은 기성세대를 구시대 유물 취급하는 거였죠. 회의 시간에 제가 의견을 내면 부장님, 요즘은 그런 방식 안 써요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야근은 당연한 것이었고 새벽까지 일하고 나서도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어요. 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혈압은 높아지고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무릎과 허리는 아프고. 그런데도 아프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나이 많다고 뒤처진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어요. 정년이 다가오는데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국민연금으로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았고 퇴직금도 억대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온갖 잡무에 시달리고 학부모들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특히 요즘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왜 이런 점수를 받았나요? 사교육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어떡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내는 매일 집에 와서 우울해했어요. 교육자로서의 자부심도 무너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보람도 점점 사라져갔죠. 더 큰 문제는 노후 준비였어요. 교직원 연금이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저희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 동료 선생님 얘기였어요. 60 넘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교직원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아, 우리도 몇 년 후에는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암담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노후에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2020년 초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일은 더 많아졌고 집에서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늘어났어요. 병원 가는 것도 무서워지고 마스크 끼고 다니는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었고요. 그때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는 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제 동기 한 명이 과로사한 사건이었어요. 김철호라는 친구였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에 똑같이 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 부인을 만났는데 종수야, 우리 철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니?
이렇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어디든 떠나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스트레스에 찌들어서 제대로 된 노후도 못 보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이주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알아봤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물가도 싸니까요. 하지만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이나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게 걱정됐어요.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큰아들이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미국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제가 영주권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큰아들이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부모 초청이 가능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60 가까운 나이에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게다가 한국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어요. 아버지, 여기 와서 보시면 한국보다 훨씬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2021년 여름에 한번 방문해 봤어요. 한 달 정도 큰아들 집에서 지내면서 미국 생활을 체험해 본 거죠. 그때 받은 충격이 정말 컸어요. 일단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려서 숨을 쉬는데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여유로움이 인상적이었어요.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데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정중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을 통해서 이미 미국에 정착한 한국인 시니어들을 몇 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연금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됐는데 여기 와서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소셜 시큐리티하고 한국 연금 받으면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병원비 걱정도 없어요. 메디케어 덕분에 웬만한 치료는 다 공짜고 정말 큰 수술도 본인 부담금이 얼마 안 돼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었다고 눈치 보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맞는 말이었어요. 특히 언어 문제는 정말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저희 부부 다 영어를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의외로 영어를 못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한인마트, 한인병원, 한인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보다 관대했어요. 천천히 말해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달 정도 고민했어요.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생활로 돌아가니까 다시 스트레스가 밀려왔어요. 회사에서의 갑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답답한 일상들. 그때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해보자.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후회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부모 초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주고 저희는 한국에서 정리할 것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회사 퇴직이었어요. 원래 계획보다 2년 정도 빨리 퇴직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컸거든요. 아내도 교직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퇴직금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집을 정리했어요. 강남 아파트를 팔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8억 원 정도에 처분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 4억에 샀던 집이니까 4억 정도 차익이 난 셈이죠. 짐 정리가 제일 힘들었어요. 3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을 다 정리해야 했거든요.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컨테이너로 보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정리했어요. 가장 아쉬웠던 건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었어요.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 아내의 교사 친구들. 이분들과 이별하는 게 정말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모두들 저희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종수야, 너 정말 잘한다. 우리도 기회가 되면 따라가고 싶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민 과정 자체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아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줬거든요.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2022년 가을 드디어 미국 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담당관이 웰컴 투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말하면서 영주권을 확인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2달은 큰아들 집에서 지냈어요.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집값도 비싸고 렌트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괜찮은 곳에 살려면 한 달에 $3,000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이 시애틀에 있으니까 거기도 생각해봤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비가 많이 와서 별로였어요. 결국 텍사스를 선택했어요. 휴스턴의 한인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고 생활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주 소득세가 없어서 세금 부담이 적었거든요. 휴스턴에 와서 집을 구할 때도 정말 놀랐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렌트로 한 달에 $3,000 들 집이 여기서는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선택한 집은 교외에 있는 2층 집이었어요. $25만 달러에 샀는데 방이 4개, 욕실이 2개 반, 거실과 주방이 따로 있고 뒷마당까지 있는 집이었어요. 한국에서 살던 아파트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훨씬 넓고 좋은 집을 산 거죠. 현금으로 집을 샀으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재산세가 1년에 $5,000 정도, 월로 따지면 $400 조금 넘고요. 홈 인슈런스가 월 $100, 유틸리티가 $200 정도. 다 합쳐도 $800면 됐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어떤가요? 저희가 미국에서 10년 정도 일했더라면 소셜 시큐리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어요. 부부 합쳐서 월 $1,200 정도 나와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 있죠. 제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아내 교직원 연금이 80만 원. 달러로 환산하면 $1,5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총 수입이 월 $2,700 정도 되는 거예요. 고정 지출이 $800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월 $1,900 정도 되는 셈이죠. 한국에 있을 때와 비교해보면 정말 천지 차이예요. 한국에서는 국민연금하고 교직원연금 합쳐봐야 월 18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관리비, 공과금, 각종 세금 내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월 $1,900, 한국 돈으로 250만 원 정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는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식료품비가 정말 저렴해요. 한국에서는 고기 사 먹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는 스테이크용 소고기도 파운드당 $10면 살 수 있어요. 닭고기는 더 싸고요. 과일이나 채소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외식비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한식당에서 식사해도 한 사람당 $15 정도면 충분하고 미국식 레스토랑은 더 저렴해요. 팁을 포함해도 한국에서 외식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가솔린 값도 저렴해서 차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요. 갤런당 $3 정도인데 한국 기름값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의료비예요. 65살 넘으면 메디케어라는 정부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거든요. 이게 정말 혁신적이에요. 작년에 제가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완전 무료였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 다 했는데 한 푼도 안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종합검진 한 번 받으려면 몇십만 원씩 들었는데 말이에요. 백내장 수술도 받았는데 본인 부담금이 $30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서 했으면 100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술 받은 병원이 정말 좋더라고요. 의료진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최신식이고 치과 치료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면 많이 커버되어요. 저희는 월 $30 정도 추가로 내고 치과, 안과, 처방약까지 다 되는 플랜에 가입했거든요. 이런 의료 혜택만으로도 미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석환이 같은 경우는 당뇨 때문에 한 달에 약값만 10만 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런 약들도 메디케어에서 거의 다 커버해줘요. 그리고 미국 사회의 시니어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마트에서 쇼핑할 때도 직원들이 항상 How are you today? 하면서 웃으며 인사해주고 무거운 것 들고 있으면 Let me help you 하면서 도와주려고 해요. 은행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반복해서 말해줘요. 영어가 서툴다고 해서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한국과는 정말 다른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존중받는 기분이에요. 교통시설도 시니어들을 배려해서 잘 되어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에 시니어 전용 좌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줘요. 한국에서는 노인석에 앉은 젊은 사람들 때문에 불편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공공장소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시니어들을 위한 각종 할인 혜택도 많아요. 영화관, 레스토랑, 대중교통 모두 시니어 할인이 있어서 생활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선을 받는 일도 없어요.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등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려 살고 있거든요. 이웃들도 정말 좋아요. 저희 집 양옆에 사는 분들이 백인 가정인데 처음 이사 왔을 때 직접 찾아와서 인사하고 케이크도 가져다 줬어요. 그분들 덕분에 동네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가끔 잔디 깎기 같은 집안일 할 때도 도구를 빌려주기도 하고 여행 갈 때는 집 좀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해요. 정말 따뜻한 이웃 관계예요. 한인 커뮤니티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휴스턴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한인교회, 한인의 시니어 클럽 등 다양한 모임이 있거든요. 저희도 근처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시니어 클럽에서는 매주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단체 여행도 가요. 작년에는 오스틴, 샌안토니오 이런 곳들을 다녀왔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그리고 미국의 문화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같은 곳들이 시니어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휴스턴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들이 많아요. 자연사 박물관, 과학박물관, 미술관 등등. 이런 곳들을 시니어 할인으로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도서관도 엄청 크고 시설이 좋아요. 한국 책들도 많이 비치되어 있고 컴퓨터와 인터넷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각종 강의나 프로그램도 많아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기회가 많아요. 날씨도 휴스턴이 정말 좋아요.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야외 활동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한국의 추위에 비하면 정말 따뜻해요. 저희는 요즘 골프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골프장 가기가 너무 비쌌는데 여기서는 퍼블릭 골프장이 저렴해서 부담 없이 칠 수 있어요. 시니어 할인까지 받으면 한 라운드에 $30 정도밖에 안 들어요. 뒷마당에서 텃밭 가꾸는 재미도 정말 쏠쏠해요. 토마토, 오이, 고추, 상추 이런 것들을 직접 기르면서 먹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죠. 이런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경제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돈 걱정을 해야 했거든요.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계속 일을 해야 하고 병원비 걱정에 아픈 것도 참고.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여유가 있어요. 매달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들어오고 큰 병원비 걱정도 없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요. 소셜 시큐리티는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메디케어도 계속 보장되니까 노후가 안정적이에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수록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안심이 돼요.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일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손자 교육비도 지원하고 큰일 있을 때 도움도 주고. 부모로서 자존감도 살아났어요. 큰아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2시간 거리에 있고 둘째는 시애틀에 있지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비행기표도 한국에서 미국 오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니까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온 가족이 우리 집에서 모였어요. 큰아들 가족, 둘째 가족까지 합쳐서 10명이 넘었는데 집이 넓어서 충분히 머물 수 있었거든요.
한국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손자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뒷마당에서 뛰어놀고 바비큐도 해먹고. 이런 추억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제일 큰 변화는 저희 부부의 관계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 신경질적이 될 때가 많았거든요.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때문에 항상 예민했어요. 지금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뒷마당 구경하고 산책하고 책 읽고 친구들과 만나고. 이런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더 다정해졌어요. 몇 주 전에는 결혼 40주년을 맞아서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어요. 캐리비안 크루즈였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여행 꿈도 못 꿨는데 말이에요. 크루즈에서 만난 다른 시니어 부부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미국 시니어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부러웠어요. 은퇴하고 나서 더 활발하게 여행하고 취미 생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RV 여행도 해보고 싶고 알래스카나 유럽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여행 한번 가는 것도 큰 부담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분위기가 잘 되어 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강의를 저렴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 컴퓨터 활용 강의를 듣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었다고 기술 배우는 걸 포기했는데 여기서는 70, 80 넘은 분들도 열심히 배우고 계세요. 아내는 영어 회화 수업을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정말 재미있어 해요. 같은 수업 듣는 분들 중에 한국인도 많고 중국인, 베트남인도 있어서 서로 도우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나이 들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드는 기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홈시크도 있었고요. 특히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가 많았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휴스턴에는 한인 마트가 많아서 웬만한 한국식 재료는 다 구할 수 있어요. H마트라는 큰 한인 마트 체인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국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제품들을 살 수 있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싶은 음식은 다 해먹을 수 있어요. 한인 식당도 많아서 가끔 외식할 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맛도 한국 못지않게 좋아요. 언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어요. 병원이나 은행 같은 중요한 곳에는 대부분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트에서 쇼핑할 때도 How much? Where is? 이런 간단한 표현들만 알면 되고 대부분 몸짓으로도 소통이 가능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영어를 못해도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해줘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어 못할 때 보이는 반응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5년이 지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이에요.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처음에는 큰 모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더 일찍 결정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들 정도예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더 확실해져요. 그분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건강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화상으로 했는데 참석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종수야,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가 힘들어.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픈데도 참고 지내고 있어.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견디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저희와 비슷한 나이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니.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가능하면 해외 이주를 고려해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알아는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석화나 너도 한번 알아봐. 자식들이 해외에 있으면 부모 초청으로 올 수 있잖아.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언어 문제도 있고 그냥 한국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물론 이해는 가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그리고 삶의 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고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미국 전역을 여행할 계획이에요.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옐로스톤 국립공원도 가보고 동부 뉴욕도 가볼 생각이에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사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시민권도 신청할 예정이에요. 영주권으로도 충분하지만 시민권이 있으면 선거권도 생기고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손자들도 자주 보면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이중 언어, 이중 문화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삶을 즐기고 있어요. 물론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고향 친구들, 익숙한 거리들, 한국의 봄꽃들.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면 잠깐 가슴이 찡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그리움보다는 현재의 만족감이 훨씬 커요.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거든요. 비행기표도 예전보다 저렴해졌고 왕복 2주일 정도 다녀오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작년에 한번 한국에 다녀왔는데 옛날 친구들 만나서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한국의 복잡함, 스트레스, 경쟁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여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 나이가 60을 넘었으니까 앞으로 20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여유롭게 살 것인지. 저희는 확실히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지금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꼭 한 번은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라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환경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진국들, 캐나다나 호주 같은 곳들도 시니어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해보는 용기예요. 저희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용기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덕분에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때란 없어요. 저희가 증명했으니까요. 지금도 휴스턴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희처럼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시카고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46살이고 아내 은정이는 43살, 그리고 16살 된 딸 지연이와 14살 된 아들 준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 가족에게 인생을 바꾼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일이었거든요. 작년 2월 말이었습니다. 시카고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어요. 기온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41도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위였어요. 집 밖으로 나가면 숨쉬기도 힘들고 차 시동도 안 걸리고 수도관이 얼어터져서 물도 안 나오고.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특히 아내가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매년 겨울마다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요? 아이들도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우리도 출근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딸 지연이도 맞장구를 쳤어요. 아빠, 진짜 한국 가서 살면 안 돼요? 제 친구들 인스타그램 보면 한국은 지금 따뜻해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런 데서 얼어 죽고 있어야 해요? 아들 준호도 똑같았습니다. 맞아요, 아빠. 한국 가면 삼촌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여기서는 한국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친척들도 없고 너무 외로워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살인적인 겨울 날씨. 저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전쟁 같았어요. 차에서 내려서 사무실 건물까지 가는 3분 동안 얼굴이 다 얼어붙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자 우리 가족은 진지하게 한국행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제 나이도 이제 43인데 더 늦으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회계 관련 일을 해봤으니까 돌아가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요?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까 한국 가서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지연이는 한국어도 잘하고. 그렇게 우리는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부동산 정보도 찾아보고 아이들 교육 시스템도 알아보고 제가 일할 수 있는 회사들도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발전상이 정말 대단했어요. 인터넷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대중교통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의료 시스템도 좋아 보였습니다. 여보, 보세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의료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요. 여기서는 아프면 파산할까봐 걱정인데 한국은 그런 걱정이 없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교육비도 미국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은데요. 아이들도 점점 한국행에 대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연이는 케이팝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빠, 한국 가면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 콘서트도 쉽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맛있는 거 매일 먹을 수 있고요. 그렇게 2월 말부터 3월까지 한 달 동안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한 달 정도 다녀와서 실제로 살만한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3월 20일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밟는 고국 땅이었어요. 저는 27년 만이었고 아내는 17년 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상 처음이나 다름없었고요.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모든 게 효율적이고 빨랐습니다. 입국 심사도 빠르고 수화물도 빨리 나오고 공항철도도 정말 편리했어요. 와, 정말 좋네요. 시카고 오헤어 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편리해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제 형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형이 마중 나와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애들도 이렇게 컸구나. 지연아, 준호야, 삼촌이다. 안녕하세요, 삼촌. 아이들도 어색해하면서도 반가워했어요. 형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데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모든 게 현대적이었습니다. 형,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제가 떠날 때보다 완전히 다른 도시 같아요. 그럼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특히 강남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그런데 차 안에서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텁텁하고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형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한국 돌아와서 살 생각 정말로 있어? 네, 형. 미국 생활이 쉽지 않아요. 특히 겨울이. 정말 살인적이거든요. 그래? 그런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힘들어. 미세먼지요? 응.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봄철에는 정말 숨쉬기가 힘들어. 특히 3월, 4월이 제일 심해. 그때는 미세먼지가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물론 뉴스에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우리는 서울 시내 구경을 하러 나갔습니다. 날씨는 따뜻했어요. 시카고의 살인적인 추위와 비교하면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와, 정말 좋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니. 아내가 기뻐했어요. 맞아요, 엄마. 시카고에서는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갈 생각도 못했잖아요. 지연이도 신나했습니다. 우리는 명동, 강남, 홍대 등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돌아다녔어요. 정말 활기차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쇼핑몰은 미국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여보, 여기 음식 정말 맛있네요.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한국 음식 먹기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요. 아이들도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연이는 화장품 가게와 옷가게를 보며 눈을 반짝였고 준호는 게임방과 PC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미국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편리했고 치킨 배달 문화는 신세계였습니다. 여보, 치킨을 새벽에도 배달해 준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배달비도 거의 안 받고요. 미국은 배달비가 음식값보다 비쌀 때도 있잖아요.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안개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하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형, 오늘 날씨가 좀 이상하네요. 안개인가요? 아, 그게 미세먼지야. 오늘 좀 심한 것 같네. 미세먼지요? 응. 요즘 계속 심해지고 있어. 특히 봄철에는 거의 매일이야. 그때까지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뿌연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회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회색천이 서울 전체를 덮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정말 텁텁했어요. 형, 이게 정상인가요? 공기가 너무 답답한데. 이게 요즘 한국 봄철 일상이야.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150 마이크로그램 넘었대. 150 마이크로그램이 얼마나 나쁜 건가요? 매우 나쁨 단계지. 사실상 야외 활동 금지 수준이야.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와서 경험하고 있는 이 뿌연 하늘, 텁텁한 공기가 정상이 아니라 심각한 환경 문제였던 거예요. 이튿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정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공기가 마치 흙먼지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아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목이 아파요. 그리고 눈도 따가워요. 지연이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왜 이렇게 공기가 답답해요? 준호도 불편해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정말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형이 마스크를 사다 줬는데 그것도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특수한 미세먼지용 마스크였어요. 요즘은 이런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 특히 아이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해.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가봤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써도 여전히 공기가 텁텁하고 불쾌했습니다. 형, 이런 날이 얼마나 자주 있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이지. 특히 3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매일이라고 보면 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시카고의 추위를 피해서 왔는데 여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뉴스를 보니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18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7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절대 외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런 줄 몰랐어요. 뉴스에서는 들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저도요. 이런 공기를 매일 마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며칠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나드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왔어요. 아이들은 더 심했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해요? 지연이가 울먹였어요. 저도 집에만 있기 싫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준호도 답답해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형이 현실을 알려줬습니다. 민수야, 이게 요즘 한국의 현실이야. 예전 같지 않아.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정말 심각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지. 특히 최근 5년 사이에는 정말 극심해졌어. 중국 공업화가 심해지면서 우리까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말씀이세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 중국이 하루아침에 공장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우리가 시카고의 추위를 피해왔는데 여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보, 기침이 멈추지 않아요. 목도 아프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더군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 환자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치료하면 좋아지나요? 일단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집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 돌리세요. 집에 돌아와서 형에게 물어봤어요. 형, 공기청정기 어디서 사야 해요? 우리 집에도 5대 있어. 그래도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아.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거의 소용없어. 5대나요? 응. 요즘 한국 집들은 기본으로 공기청정기 여러 대씩 있어. 안 그러면 살 수가 없거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시카고에서는 공기청정기라는 걸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기청정기가 생존 필수품이었어요. 공기청정기를 5대나 사서 집 안 곳곳에 설치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았어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집 안도 답답했습니다. 여보,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그럼 환기는 어떻게 해요? 못해. 그냥 참고 살아야 해. 정말 답답했어요.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힘들어했어요. 아빠, 언제 밖에 나가서 놀 수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조금만 참아라. 미세먼지가 좀 좋아지면. 하지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째가 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몸살을 앓기 시작했어요. 기침, 목 아픔, 눈 따가움, 두통. 모든 증상이 미세먼지 때문이었어요. 여보,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미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숨쉬기도 힘들어요. 지연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시카고가 추워도 이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시카고의 추위는 계절적인 것이에요. 겨울에만 춥고 봄이 오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집 안은 따뜻하고 공기는 깨끗해요. 하지만 한국의 미세먼지는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문제였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추위는 옷을 입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미세먼지는 마스크를 써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3주째가 되면서 우리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세먼지 농도부터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수치에 따라 하루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농도가 100 이상이면 외출 금지, 50에서 100 사이면 마스크 착용 후 짧은 외출만 가능, 50 이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외출 가능.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정말 끔찍했어요. 형,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익숙해진 거지. 어쩔 수 없잖아. 여기가 우리나라인데. 하지만 아이들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이런 공기를 매일 마시면서 자라면. 그래서 요즘 한국 애들 천식, 아토피 엄청 많아. 우리 때는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형의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먼저 대답했어요. 여보,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미세먼지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매일 마스크 쓰고 살아야 하고 창문도 못 열고 아이들도 밖에서 못 놀고.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도 처음에는 한국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음식도 맛있고 쇼핑할 것도 많고. 하지만 이렇게 숨쉬기 힘든 곳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시카고가 춥긴 하지만 그래도 공기는 깨끗했잖아요. 여기서는 운동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 수도 없고.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시카고의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카고가 춥긴 하지만 적어도 공기는 깨끗하잖아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추위는 옷을 입으면 되지만 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아빠.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온 지 4주째 만에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형에게 말씀드렸더니 형도 이해해 주었어요. 민수야, 나도 이해해. 특히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아야 하지만 너희는 선택권이 있잖아. 형,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었는데. 괜찮아. 오히려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 아이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돌아가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 편리한 대중교통, 빠른 인터넷, 저렴한 의료비, 활기찬 문화. 하지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이 모든 장점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4월 15일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떠나는 발걸음이었어요. 공항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정말 아쉬워요. 한국이 이런 문제만 없다면. 저도요.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어쩔 수 없죠. 비행기가 이륙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정말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와, 하늘이 이렇게 파란 거였구나. 지연이가 감탄했어요. 맞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하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준호도 놀라워했습니다. 14시간 후 우리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하늘이 정말 파랗고 맑았어요. 공기가 정말 깨끗하고 시원했습니다. 여보, 공기가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깨끗한 공기였다니. 정말 그래요. 한 달 동안 잊고 있었네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정말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숨쉬기가 이렇게 편했나요? 맞아요.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시카고의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 수 있었거든요. 여보, 창문을 이렇게 자유롭게 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래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창문을 제대로 열 수 없었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잠들 수 있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갔어요.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밖에 나갈 수 있었거든요. 아빠, 학교 가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맞아요. 친구들한테 한국 이야기 많이 해줄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겨울이 다시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12월 시카고에 또다시 강추위가 몰아쳤어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보, 춥긴 하지만 공기는 정말 깨끗하네요. 맞아요. 한국 미세먼지보다는 훨씬 나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춥긴 하지만 그래도 숨쉬기는 편해요. 맞아요.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시카고의 추위는 일시적이에요. 겨울에만 춥고 봄이 오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깨끗한 공기는 1년 내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봄에도. 항상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마다 감사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호수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물론 시카고 생활이 쉽지만은 않아요. 여전히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겨울은 춥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에 가봤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만약 안 가봤다면 계속 불만만 가지고 살았을 텐데. 아이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빠, 저희가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였네요. 맞아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다고. 특히 지난 여름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촌들이 시카고로 놀러 왔는데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와, 공기가 정말 다르다. 숨쉬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하늘이 정말 파래요. 한국에서는 이런 하늘 보기 힘든데.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사촌들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진짜 여기는 천국이네. 매일 이런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다니. 창문을 이렇게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게 정말 부러워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겠어요.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그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시카고 겨울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물론 춥긴 하지만 집안은 따뜻하고 공기는 깨끗하고 아이들은 건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봄이 오면 정말 아름다운 시카고를 만날 수 있어요. 미시간 호숫가에서 산책하고 링컨 파크에서 피크닉하고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 타고.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봄철에는 거의 매일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고 아이들이 실외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지난달에는 한국에 있는 형이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심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해. 너희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 형,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정말 부럽다. 너희들은 매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가끔씩 한국 음식이 그립고 가족들이 보고 싶고 문화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한국 음식은 한인타운에서 먹을 수 있고 가족들은 영상통화로 만날 수 있고 문화적인 갈증은 인터넷으로 해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깨끗한 공기, 건강한 환경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학교에서 크로스컨트리 팀에도 들어가서 매일 야외에서 운동하고 있고요.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실외 운동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축구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매일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아내도 요즘 요가 클럽에 나가고 있어요. 야외 요가도 자주 하는데 정말 행복해해요. 여보,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요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한국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자전거 타기에 빠져 있어요. 주말이면 미시간 호숫가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에 다녀온 후에야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주변 한국 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가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처음에는 별로 공감하지 않으시던 분들도 한국 뉴스에서 미세먼지 소식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특히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놀러 오면 모두들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와, 공기가 정말 다르다. 하늘이 이렇게 파란 거였구나. 숨쉬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도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우리는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어. 공기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정말 기뻐요. 작년 여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가 학교 과제로 내가 사는 곳의 좋은 점에 대한 에세이를 썼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카고는 겨울이 춥지만 1년 내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밖에 나가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에 다녀온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 에세이를 읽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완벽한 곳은 없어요. 시카고도 나름의 문제들이 있고 미국 생활도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마다 감사해요.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학교에 갈 때마다 감사해요.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감사해요.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 다녀온 그 한 달이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시카고의 겨울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추위는 일시적이지만 깨끗한 공기는 영원하니까요.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처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